저희는 시니어 건강 마스터 플랜, 활기찬 노년 가이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을 맞아서 더 건강하고 또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핵심 전략들 저희가 오늘 쏙쏙 뽑아드릴게요. 식단부터 운동법, 그리고 2025년에 달라지는 정부 혜택까지 정말 그 활기차고 독립적인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저희가 오늘 쏙쏙 뽑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을 딱 듣고 활용할 수 있게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 2025년 시니어 건강을 보는 관점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단순히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즐겁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삶의 질 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랄까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고요. 또 사회 전체가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돌봄 경제 있잖아요. 그 흐름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건강이 곧 개인의 역량 강화 그리고 자아 실현의 기반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인 접근이라 듣고 보니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좀 천천히 가게 하는 저속 노화 식단. 둘째, 아프지 않게 활력을 채우는 15분 일상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정말 힘이 되는 2025년의 새로운 정부 혜택들. 자,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식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핵심, 바로 저속 노화, 슬로우 에이징 식단입니다. 우리가 보통 항노화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완전히 막는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춘다. 정확합니다. 노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근데 영양을 통해서 그 속도를 좀 늦춰보자.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자는 그런 접근법이죠.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덜 짜게 먹기, 그리고 두 번째는 채소와 생선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기. 먼저 저염식,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고혈압, 신장질환, 심지어 위암 예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미각이 조금씩 둔해지세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간을 좀 세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전보다 좀 짜게 먹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가공식품 같은 거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헹구기만 해도 나트륨이 꽤 줄어들어요. 데치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리고 요리할 때는 소금이나 간장량을 줄이는 대신에 식초나 레몬즙, 아니면 마늘, 양파, 허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연의 향으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시면 아주 좋습니다. 데치거나 헹구기. 생각보다 실천하기 쉬운데요? 그럼 두 번째 핵심, 채소랑 생선 중심 식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혹시 지중해식 식단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나 아니면 뇌 건강에 좀 특화된 마인드 식단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이 뇌의 노화 속도를 최대 5년까지 늦추고 치매 위험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5년이요? 와. 네, 그래서 흰쌀밥보다는 귀리나 현미, 렌틸콩 같은 통곡물을 좀 섞어서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도 좋고요. 단백질도 중요하긴 한데 붉은 고기보다는 껍질 벗긴 닭고기나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조리법도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뭘 먹느냐 이걸 넘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신체의 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씹거나 삼키기 어려워지는 문제라든지 식욕부진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떻게 먹을지를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중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근육 감소, 그러니까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섭취해야 돼요. 정말요? 더 많이요? 보통 체중 1kg당 1.2g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려면 소화가 잘 되는 생선,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고요. 그리고 계란, 두부, 콩류 이런 걸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있죠. 그것도 좋고 눈 건강이나 항산화에 좋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그리고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빼놓을 수 없고요. 특히 비타민 D하고 칼슘, 이거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야외 활동이 줄거나
피부에서 합성하는 등급이 좀 떨어지면서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겨울엔 특히 더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 D 강화된 유제품이나 달걀 노른자, 등푸른 생선 이런 걸 잘 챙겨 드시고 필요하다면 영양제 보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씹고 삼키는 게 좀 힘든 분들을 위한 조리법 아이디어도 중요하겠네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단단한 채소나 과일 같은 건 좀 찌거나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면 좋고요.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흰살 생선이나 아니면 다진 고기로 완자를 만들어 드시면 훨씬 편하죠. 그리고 식사 때 입이 좀 마른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음식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만 더해도 침 분비가 촉진돼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염식이나 저당식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막 식욕을 잃거나 영양 불균형이 오진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잡곡밥이 좋다고는 하지만 소화가 좀 부담스러워서 아예 식사를 거르게 된다면 그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단 조절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자체를 좀 기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친 잡곡밥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백미밥이라도 제때 다양한 반찬이랑 같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보다는 꾸준함,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거든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딱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완벽보다는 꾸준함. 또 하나 궁금한 게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서 살이 좀 찌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처럼 무작정 굶거나 칼로리를 확 줄이는 다이어트, 이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노년기 다이어트는 젊을 때랑은 완전 달라야 해요. 단순히 칼로리만 제한하면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켜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근육이 더 빠지는군요. 그렇죠. 핵심은 근육은 최대한 지키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탄수화물 섭취는 조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위 당질 제한식이랑 좀 비슷한 접근인데 이건 역시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의사나 영양사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본인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무작정 따라하시는 건 정말 피해야 하고요. 네,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식단 관련해서 영양제 질문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이거 꼭 먹어야 하는 건지, 먹는다면 어떤 걸 추천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영양소를 다 섭취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어요. 특히 비타민 D.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많은 분들한테 부족하기 쉬워서 뼈 건강이나 면역력 유지를 위해서 좀 권장되는 편이고요. 뇌 건강이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그리고 장 건강과 면역에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죠. 다만 이게 영양제 연쇄 처방 함정이라고 할까요? 영양제 연쇄 처방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의 부작용 때문에 좀 불편함이 생겼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또 다른 영양제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거든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시라면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칼슘 영양제로 해결하려는 것도 좀 흔한 오해 중 하나죠. 통증은 주로 연골 문제인데 칼슘은 뼈에 주로 작용하니까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닌 거죠. 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 전문가 상담이 필수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매일 15분 통증을 접고 활력을 채우는 운동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근력 운동 이전에 유연성 확보를 먼저 강조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연성은 비유하자면 집 지을 때 기초공사 같은 거예요. 기초공사요? 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기둥, 그러니까 근력을 세워도 안전하고 효과적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나 관절이 좀 뻣뻣해지기 쉬운데 이걸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지거든요.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아요. 5분 스트레칭. 그 정도는 해볼만 하겠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목을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고 부드럽게 돌려주면 어깨 결림이나 오십견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허리도 가볍게 좌우로 비틀거나 골반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면 허리 통증 완화나 가동 범위 확보에 좋습니다. 다리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허벅지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수건 같은 걸 발에 걸어서 살짝 당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5분 스트레칭. 정말 부담 없네요. 또 뭐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집안일이나 장보기처럼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량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더군요. 그리고 신체 활동이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 건강이나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걷기만큼 좋은 운동도 드물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부상 위험도 적으면서 심폐지구력이나 다리 근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걷기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또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비타민 D 합성뿐만 아니라 기분 전환이나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아, 걷기가 정말 여러모로 좋군요. 네. 요즘 맨발 걷기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도심 공원 같은 데는 유리 조각 같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깨끗한 흙길이나 잔디밭에서만 시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전이 중요하죠? 물론 걷기만으로는 근육 감소를 막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튼튼한 의자 같은 거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의자 스쿼트. 이게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벽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까치발 들기. 이거는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켜서 균형 감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 까치발 들기. 그거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체 운동으로는 벽에 손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벽 푸시업이나 물 채운 페트병이나 우유팩 같은 걸 가벼운 아령처럼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좀 불편하시다면 물의 부력이 체중 부담을 덜어주니까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정말 많군요. 그런데 요즘 부쩍 힘이 없고 근육이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방법도 궁금하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근감소증은 이제 단순 노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4.5kg 정도 되는 물건 있죠. 쌀 한 봉지 정도. 그걸 들기가 좀 어렵다거나 방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는 게 예전보다 힘들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나서 침대로 몸을 옮기는 게 좀 버겁다고 느껴지거나 지난 1년 사이에 이유 없이 자주 넘어졌다. 이러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하는군요. 네. 또 양손의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쌌을 때 그 원 안에 공간이 많이 남고 좀 헐렁하다. 이러면 근육량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저항성 운동, 그러니까 의자 스쿼트나 격 푸시업 같은 근력 운동하고 또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력 운동이랑 단백질 섭취 꼭 기억해야겠네요. 운동 이야기가 나온 김에 수면 문제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꾸 깬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숙면을 위한 좋은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좀 불편을 줄 정도라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흔히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는 좋은 습관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낮잠은 자더라도 한 30분 이내로 짧게, 낮 동안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고 가벼운 활동하기, 그리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좀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좀 이완시키는 활동하기. 아, 자기 전에 릴렉스하는 거군요. 네, 저녁 식사 후에는 커피나 술, 너무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야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가세요. 거기서 좀 편안하게 이완되는 활동. 예를 들면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호흡 같은 거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눕는 것이 오히려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 이것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운동 관련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뇌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신체 활동이랑 뇌 활동이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었는데요. 네,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튼튼해집니다. 꾸준한 두뇌 활동은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서 인지 예비능이라는 걸 피워주는데요. 인지 예비능이요? 네, 이건 마치 뇌에 예비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치매로 인해서 뇌세포가 일부 손상되더라도 저장된 인지 능력 덕분에 증상 발현을 늦추거나 좀 가볍게 지나가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예비 배터리 비유. 아주 와닿는데요. 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두뇌 훈련으로는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 관심 있는 기사를 읽고 그 내용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써보는 신문일기, 수도쿠나 낱말 퍼즐 풀기 같은 거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체 활동이랑 결합하는 코그니사이즈라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코그니사이즈요? 네, 예를 들어서 걸으면서 100부터 7씩 거꾸로 세워보거나 아니면 시장에 가면 있는 채소 이름 대기 같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또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앱 사용법을 익히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활동 자체가 뇌를 강력하게 자극해서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뇌 건강에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인지 예비능을 키우는 거였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2025년 특별 보너스. 놓치면 손해인 만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정부 혜택 총정리.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어르신들은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뭐랄까 일종의 예방적 복지로 개념이 확정되는 것 같아요. 교통비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게 당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주의 원칙,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죠. 노후 소득 보장의 아주 중요한 축인데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그러니까 단독 가구는 월 최대 약 34만 3,510원,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 부부 가구는 월 최대 약 54만 9,6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오, 금액이 꽤 되네요. 네,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본인하고 배우자의 소득이랑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데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신청 시기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한 달 전부터요? 네, 꼭 미리 신청하셔야 손해를 안 보세요. 늦게 신청하면 지난 기간 거는 소급해서 주지 않거든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미리미리 챙겨야겠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외에 의료비 지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특히 치과 임플란트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만 5천 원 이하면 본인 부담금이 정해진 금액, 1,500원이나 20% 이렇게 줄어드는 외래 본인 부담 정액제 또는 정률제가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고요.
치과 치료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2025년부터는 기존의 PFM, 그러니까 금속 도제관 방식 외에도 강도나 신미성에 더 우수하다고 알려진 지르코니아 소재 임플란트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지르코니아까지요?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그렇죠. 또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개선됩니다.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환경이 담당하는 수급자 수가 기존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행기나 미끄럼 방지용품 같은 복지용구 지원 품목도 확대됩니다. 네, 여러모로 좋아지는군요.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입니다. 병원 가실 때나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정말 요긴한 혜택인데 이 가이드에 따르면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꽤 다르다고 하니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정말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급하는 전용 교통카드, 어르신 교통카드나 시니어 패스 같은 거요? 그걸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주요 광역시에서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지하철은 대부분 무료군요. 네, 근데 버스는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은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는 유료고요. 다만 일부 자치구,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곳에서 월 일정액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즉 지하철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요. 부산은 다 무료네요. 네, 대구는 만 70세 이상부터 지하철이랑 버스 모두 무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령 기준이나 지원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는 현재 살고 계신 곳의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근 다른 지역들도 버스비 무료나 일부 할인, 심지어 택시 이용요금 지원까지 확대하는 추세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 저희는 2025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습관, 내 몸에 맞는 저속노화 식단, 통증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15분 운동, 그리고 똑똑하게 챙겨야 할 정부 혜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2025년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쭉 돌아보면요. 결국 건강한 노년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 같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지만 꾸준한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된 식단 팁이나 운동법들, 이걸 완벽하게 다 하려 부담 갖기보다는요. 이 중에서 이것 하나는 오늘부터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이 정보가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것은 신체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나 제도적인 지원책들이었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건강한 노년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혹은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가꾸고 늘려갈 수 있을지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 다음 건강 마스터 플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